옐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국의 옐카 3 샷인 레드재민 유블로와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야, 어느덧 2022년 상반기도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날이 6월 24일인데 따져보니까 오늘이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 150일 전입니다. 정확하게. 네. 그걸 또 따져 보셨네요. 네. 아니 이게 149일이나 147일 이랬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사소한 성실성이 있어. 150일. 예. D-100, D-50 다 따질 거예요. 자, 이렇게 월드컵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6월 벤투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4번의 평가전이 끝났습니다. 결과보다 지금은 과정이 더 중요한 시간이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벤투호가 카타르 월드컵 준비 모드에 들어가게 될 텐데 월드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월드컵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벤투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옐카가 자랑하는 축구 이야기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팬들 여러분들이 함께 즐기는 걸로는 이번에 4번의 평가전에 의미가 있었는데 11월에 즐기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발제는 레드재민이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갈 건지 아니면은 월드컵에 맞춰서 조정이 들어갈 건지.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예, 그게 핵심은 항상 이겁니다. 예. 이거는 누구나 다 꺼낼 수 있는 의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4연전을 통해서 멋있게 우리 스타일로 가는 것보다는 좀 고쳐야겠구나. 월드컵에 맞춰가지고 고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브라질전도 그렇고 파라과이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월드컵에 나가서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 우리가 치러야 하는 3경기에서 우리의 스타일, 경기를 주도하는 프로액티브 풋볼. 프로액티브 풋볼이 네. 가능할 건지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네. 어쨌거나 월드컵에 맞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네, 라는 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네. 저는 그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요? 월드컵 수준의 강도에 맞는 압박을 벗겨낼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일본은 물론 우리하고 좀 컨셉은 달랐지만 원볼란치 두고도 어떻게든 자신들이 하던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했는데 공격을 못했을 뿐 돌아서는 건 성공했고 한국은 돌아서는 것도 실패를 했으니까 저는 돌아설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설 수 있는 수준으로 남은 기간 만들 수 있어요? 있겠죠. 아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았으면 4년을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식대로 물론 점유율은 줄더라도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4경기 동안에 우리가 왜 이렇게 압박에 취약했나 특히 3선에 가는 압박에 취약했나를 빨리 캐치를 해서 옆에 꼭 공받는 사람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예. 풀어낼 수 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갈고 다듬어 온 큰 틀을 전체를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뒤바꾸자. 그러면 여태까지 뭐하러 그런 작업을 했습니까? 저는 그 큰 틀의 뒤바뀜은 있기도 어렵거니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두 분 이야기와 똑같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데 여태까지 좀 덜 갖춰졌던 부분은 장착은 더 해야 되겠다. 기초적인 빌드업 자체는 사실은 역습 축구를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다른 형태로 가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에는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우리 대표팀에게 중요한 것은 우루과이, 포르투갈, 그리고 가나까지도 이 세 팀이 전력이라든가 스타일 유형이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팀들의 어떤 세 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그에 대한 이른바 상투적인 표현으로 맞춤형
대응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루과이와 포르투갈과 가나는 전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르고 그리고 붙는 순서에 따라서 그날의 좀 전술적인 약간의 융통성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만나는 우리 대표팀 그려봤을 때 가장 적합한 우리 대표팀의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은 어떤 걸까요? 류블루? 우리가 사실 팀으로 싸우고 팀으로 맞서려고 지금까지 4년을 준비를 했는데 브라질전에서 그런 좀 우려가 나왔던 건 팀으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팀이라면 상대가 많이 밀어붙이면 공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두 번의 공간 패스가 일어나야 뭐 뛸 때 정확히 그 앞에 패스를 넣어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강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손흥민이나 황희찬 같은 선수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전술을 극대화하는 게 그렇다면 그 앞에서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축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성용의 후계자 뭐 이런 찾기 막 오랜 기간 했잖아요. 저는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그 마테우스 선수나 김주성 선수처럼 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변신? 선수가 그것도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시야가 좋고요.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주 어렸을 적에는 이제 오프 더 볼이라든가 뭔가 그 공간을 보는 시야라든가 이런 거를 지적받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강점 가운데 하나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점점 자신의 여러 가지 무기 영역들을 더 확장시키면서 발전해 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건데 하는 거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그 후방 플레이메이커에 아주 적합하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최전방에서 정말 그 아래 동료들이 좋은 상황들을 계속 손흥민 선수에게 공급해줘서 손흥민 선수의 현재의 결정력, 킥 능력이라면 뭐 정말 월드컵 레벨이라도 여러 골을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좋은 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해줬으면 좋겠지만 근데 또 현실이 그렇지 않고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는 또 이 선수를 꼭 골잡이로만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를 우리가 너무 골잡이 쪽으로만 몰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여러 가지 그렇게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바탕을 깔아주는 것도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자, 손흥민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네, 손흥민 최측근 레드재민. 손흥민이 프리롤처럼 영역에 상관없이 기본 위치에 상관없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전 멕시코에 라파엘 마르케스라는 이제 수비수가 있었죠. 그렇죠. 바르셀로나에서 오래 활약을 했죠. 멕시코의 홍명보죠. 그렇죠. 멕시코 월드컵 나가면 마르케스가 골을 넣거든요.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많은 부분 토트넘에서 예를 들어서 3가지 역할을 한다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와서는 6가지, 10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를 기본 전제로 깔고 전술도 운영하고 공격 방법도 운영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역시나 풀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풀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트렌드는 지금 풀백은 거의 이게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이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사이드 플레이어인지 중앙 플레이어인지 그렇죠. 그 경계도 무너졌죠. 네, 네. 대각선으로도 계속 움직이고 네. 안으로도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월드컵 3경기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서는 공격 수비 다 되는 풀백을 바라는 건 좀 욕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풀백의 위치를 최대한 좀 전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본 위치를 예. 수비에 더 방점을 두는. 그렇죠. 예. 그렇게 2경기 정도는 버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숫자로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꼽아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4연전을 보더라도 1대1 경합에서 밀린다 라 그러면 방법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럼 둘이 막아.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도와줘야죠. 네. 최대한 밑에를 단단히 좁게 타이트하게 지킨 상태에서 공격은 아유 알아서 한 두세 분께서 알아서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예, 경기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징어 게임이죠. 이 선 넘으면 죽는 거야. 네. 괜찮은데?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반대만 하잖아. 재민이 형 반대합니다. 그러면 가지수가 항상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 땐 가야죠. 근데 다만 수비를 열심히 해라. 이영표, 차두리 아니면은 오범석이 있을 때 2010년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저께 이제 기성 선수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뚫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신 말씀 똑같아요. 아무리 이영표라도 월드컵 레벨에 가면 윙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위험한 생각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리 이영표라도 1대1에서 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는 게 지성이 형이 항상 내려와 있다. 근데 지성이 형은 심지어 그렇게 2대1이어서 공이 절로 가도 저기서도 막으니까 이 상대편들이 아예 측면을 이용할 생각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신도 앞에 있으면 저기가 뚫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 좀 급하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흥민이 형이 지성이 형처럼 하면 되겠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해야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수비도 정말 열심히 해줘야 돼. 그거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저쪽에 있는 황희찬이 쓰던 누가 쓰던 양쪽 쿡백들을 엄청나게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2대1로 항상 만들어야 우리가 좋은 플레이를 하고 또 올라갈 때는 저는 이용 선수보다는 요즘에 김태환 선수가 좀 더 낫다고 보지만 최근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올라가서는 뭐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균열을 내지 않고 저기 지금 오징어 게임이야 선 거놓고 안 올라온다고 하면 저기도 생각하기에 상당히 편하니 그렇죠. 네, 충격을 좀 줘야죠. 몇 번은 충격을 줘야죠. 그런데 이제 유블루 말씀에 제가 약간 반대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 오랜만이다. 네, 이건 좀 오랜만이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저는 최대한 가급적이면 수비를 좀 덜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예전 박지성 선수를 연상케 하듯이 협력 수비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는 저는 우리의 공격은 정말로 답답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르투갈전이 됐건 우루과이전이 됐건 예를 들어 액면가 그냥 전력만 봤을 때는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승점 1점은 좀 노리려고 해야 되고요. 여기서 정말 운이 좋으면 승리까지도 한번 노려봐야 하는 상대인 거는 맞거든요.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됐든 포르투갈이 됐든 저는 손흥민 선수는 최대한 그래도 수비를 덜 시키고 공격이 됐든 골이 됐든 아래쪽에서 뭐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플레이메이킹이 됐든 간에 손흥민 선수는 최대한 그래도 공격적 재능을 발현시키게끔 판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은 손흥민 선수는 이제 측면보다는 중앙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 아까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향후 충분히 가능한 선수다라고 아니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뭐 본인이 아니, 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지역까지 네. 내려와서 할 때도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옮긴다면 그러니까 이 선의 가운데 황의조 선수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네. 흥미로운 감히 지점이고. 그냥 네. 이야기하면 10명의 주전 멤버는 제가 생각하는 주전 멤버는 일단 10명은 같아요. 매 경기 일단 그러니까 별 이상이 없다면 그리고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한 자리씩만 바뀝니다. 기본 틀은 4-4-2. 4-4-2요? 기본 틀은 4-4-2. 근데 전체적인 틀은 중앙에 2명의 공격 자원이 있고 4명이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두 줄 수비 형태로 펼쳐지는 그런 골이라는 거죠. 근데 벤투 감독이 이번 4연전 시리즈에서 그 형태를 오히려 네. 실험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럼 그려주세요.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정보전략소위위원인 한준희 위원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포메이션과 베스트 11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거창하게 지금 했는데 어쨌든 얘기하면 저는 김승규,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태환. 저는 김태환 선수를 픽합니다. 수비는 김 씨가 잘하는 걸로. 5명이 다 김씨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용 선수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스피드의 문제가 약간 있어요. 이용 선수가 86년생이기 때문에 네, 연령이 아주 높죠. 한국 나이로 37살이에요. 네, 스피드 문제가 있어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내려앉아서 경기를 운영을 해도 숫자만 많다고 수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문환 선수 경우에는 수비력이 확실히 조금 불안한 면이 있고 그래서 사고만 안 친다면 저는 라이트백은 공수 밸런스나 평균적인 어떤 스피드 면에서는 김태환 선수가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사고만 안 친다면. 네, 안 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렇게 5명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삼선은 지금 뭐 큰 틀이 바뀔 리 없고 또 여태까지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큰 정우영 선수와 황인범 선수 그리고 양 사이드가 황희찬 선수가 저는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왼쪽으로 갔을 때 이번 시리즈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손흥민을 연상케 하는 오른발 원더골 같은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황희찬 선수가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오른쪽은 역시 이재성 선수. 그러면 이재성 선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왼발이니까 황희찬, 이재성 선수를 왼쪽, 오른쪽에 두고 자 이제 손흥민 선수는 한 자리는 찜 아닙니까? 네. 그 상황에서 저는 우루과이전에서는 조규성, 어. 가나전에서는 황의조, 포르투갈전에서는 작은 정우영을 손흥민의 파트너로. 흥미로운데. 뭐 한 줄씩만 말씀드리자면 우루과이전은 우리가 일단 피지컬 싸움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아라우호, 히메네스, 고딘이 꼭 나올지 세바스찬 코아테스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코아테스가 나오면 키가 더 큽니다. 이 선수 190대 중반 네.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멤버 구성에 따라서는 피지컬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고충을 겪게끔 만들 우루과이 멤버거든요. 그래서 공격수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가장 피지컬이 있는 선수가 들어가야 공격을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트 플레이 수비 같은 장면에서도 조금 더 도움을 줘요. 물론 황의조 선수도 키가 작은 건 아닙니다. 황의조 선수도 180대 중반 가까이 되니까 키가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피지컬 역량은 저는 우루과이전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나전은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손흥민 선수 제외한 공격 자원들 중에서 골 넣는 기량이 가장 좋은 선수는 황의조 선수입니다. 그렇죠. 뭐 골 가뭄의 시기가 있건 없건 그걸 떠나서 이번 브라질전에서도 증명됐다시피 황의조 선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골을 잘 넣어요. 가나전은 우리가 다소간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거는 화력 대 화력으로 가나는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흥민, 황의조가 같이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전은? 포르투갈은 아마 우리를 상대로 4-3-3 포메이션으로 나올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기량 좋은 선수들이 그것도 미드필드에 3명이 배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미드필드에서 수적 열세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날은 4-4-2보다는 4-2-3-1에 가까운 이 시스템으로 나가야 돼요. 거기에는 칠레전에서 활용됐던 그 전술이 딱이죠. 작은 정우영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손흥민 선수의 파트너 역할을 하면서 전방 압박이라든가 미드필드 중원 싸움에 상당히 가세를 해주게 되니까 최대한 열심히 뛰어주는 거죠. 자구영 전방에서. 선수의 최대 장점이 정말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그 활동량과 그리고 많이 뛰어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구영 선수는 상당히 공간을 효율적으로 점유하는 센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찌됐건 포르투갈전은 미드필드에서의 수적 열세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되고 그러니까 미드필드 내지 포워드의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유형이 손흥민 선수 파트너로 와야 돼요. 그리고 포르투갈전은 우리가 점유율로 따졌을 때 3경기 가운데 가장 밀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날은 그 어느 때보다는 또 뒷공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죠. 그래서 10명은 저는 똑같고 거기에 우루과이전 조규성, 가나전 황의조, 포르투갈전 자구영. 야, 좋네요. 이 의견은 대한축구협회 공식 의견도 옐카3의 공식 의견도 아니고요. 한준희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엄원상에 투자해서 짭짤한 재미를 봤던 레드재민. 자, 베스트 11 받고 레드재민의 의견 듣겠습니다. 기본 포메이션은 저는 4-2-3-1을 기준으로 했고요. 골키퍼는 이제 김승규 선수 나오고 앞에 센터백 김민재, 김영건, 왼쪽에 김진수, 저는 오른쪽에 이용. 저는 김태환 카드는 저라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 칠까 봐요?
사고가 아니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고 치면 져요. 기본적으로 김태환 선수는 유럽 경험도 없고 월드컵 경험도 없어요. 아, 그렇죠. 예. 예. 이용 같은 카드는 최소한 스피드 떨어지는 거 예전에 전성기에 비해서 이 활동 이 영역도 좁고 이런 거 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월드컵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용. 두 번의 월드컵을 풀타임 주전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풀백에게 전지전능한 이 많은 역할을 바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용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있고 예를 들어서 김진수가 왼쪽으로 올라가는 뭐 이런 방식으로 가면은 뭐 이용 카드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 이제 홀딩 미드필더는 무조건 2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큰 우영은 이제 기본적으로 센터백 사이에 서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팩5처럼 이렇게 좀 수비폭도 확보를 하면서 안에 공간도 좀 촘촘하게 가져가는 걸로 하고 황인범 같은 경우에는 전방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패스 찔러주는 패스는 무조건 황인범이 해줘야 돼요. 황인범 선수를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4연전을 보기 전에는 월드컵에서 황인범 못 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황인범 선수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막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체구도 좀 작고. 체구도 네. 작고. 그런데 이번 4연전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 패스는 무조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네. 네. 그리고 2선은 오른쪽에 이재성, 가운데 작은 정우영.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많이 뛰니까. 끝까지 뛰니까. 네. 그리고 왼쪽 측면에 저는 황의조. 기본적으로 손흥민이 가짜 9번처럼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황의조 선수는 올라가는 거죠. 혹은 이재성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포메이션 베스트 11은 지금 말씀드린 손흥민 맨 앞에 황의조가 옆에. 근데 가장 특기할 만한 대목은 황희찬 선수가 벤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저는 황희찬 선수를 선발해서 감히 제외한 이유는 다 좋은데 수비 가담에 대한 인식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약해요. 황희찬 원래 플레이 스타일 성향이 그래요. 맨 앞에서 막 들이밀고 직진하고 골대를 향해 직진. 나에게 우회는 없다. 무조건 직진이다. 이런 스타일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에서 밑에 숫자를 확보하려면은 앞에 2선에서 계속 내려와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황희찬, 엄원상 요런 카드는 이제 손에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제 히든으로 쥐고 있다가. 발진을 시키는 네. 방법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자, 우리 재민이 형이 얘기하는데 계속 저거 아닌데 고개를 가로주었던 막내 고개를 가려주지는 않고요. 네. 블루. 저는 한현님하고 거의 똑같고 한현님의 아니, 보니까- 그 가나전 네. 포메이션은 똑같은데 그 보니까 골키퍼랑 4선은 다 김씨네. 네. 역시 똑같이. 저는 김태환 선수만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풀백이 없다고 봅니다. 에너지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고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리그에서도 지금 기회를 많이 못 얻고 있는데 네, 월드컵을 뭐 경험 중요한데 잘 뛸 수 있는 선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태환은 떨게 해줄 거예요 상대를. 그거 너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네. 그리고 3선으로 넘어가요. 삼선은 똑같네. 당연히 황인범, 황인범, 예. 그리고 그 살짝 앞에 이재성 선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측면에 손흥민, 황희찬 그리고 앞에는 황의조인데 이분이 벤투네. 저는 벤투 감독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조금 다른 것은 그 뭔가 막 계속 얘기했잖아요. 꼭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 뭐 넘나들고 그리고 저는 황희찬 선수를 최근에 오히려 저는 황희찬 선수가 더 낫겠다고 생각한 건 월드컵에서 단 한 번의 기회에서 꼭 그게 빌드업이 아니더라도 공이 떨어졌을 때 누군가 상대 수비진을 파괴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어디서든 수비수들을 짜증나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황희찬이 그런 역할을 한 번 더 해줄 수 있다. 양쪽에 폭탄 하나씩 두고 그리고 황의조는 언젠가 골을 넣어야 될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비 가담은 물론 황희찬 선수가 지금 뭐 첫 시즌이지만
수비 가담이 안 되는 선수를 EPL에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월드컵 본선이 수능이라고 봤을 때 지금 평가전은 모의고사잖아요. 그 선수들이 이제 매일 경기를 이제 라운드 치르는 거를 어떤 하나의 뭐 쪽지 시험의 모의고사 사이라고 봤을 때 문제 유형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계속 풀어내는 문제 유형은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근데 유럽에 가면 그 문제 유형도 다양하고 난이도도 높잖아요. 그 문제들이. 그러니까 K리그에 뭐 재민이 형도 많이 말했던 거 그 전술적인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고 정말 비슷하게 플레이하는 것들이 많고 3-4-3으로 나오면 상대 팀도 3-4-3으로 나와서 비슷하게 중원에서 싸워서 측면에서 뭐 결정을 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인정하는데 그래서 저는 리그를 바꾸는 게 더 거대한 일이지 몇 명을 더 진출시키는 것보다 이게 더 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그의 다양성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리그 내에서 뭔가 네. 그 문제 유형을 많이 만들도록 분위기를 그렇죠.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아시아 리그에서도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는 당연히 기량 때문이죠. 그렇죠. 실력. 왜냐하면 이제 아시아 쿼터가 다 없어졌는데 지금은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골키퍼들이 일본에 조금 나가 있고 중앙 미드필더 뭐 정우영 선수 같은 남태희 선수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축구의 평균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가려면 정말 K리그에서 최정상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성 선수, 손흥민 선수, 황의조 선수 여기가 이제 92년생 아닙니까? 그렇죠. 이 92년생부터 예를 들어서 백승호 선수가 97년이고 이승우, 장결이 이런 선수들이 98년생인데 92년생부터 한 98년생까지 이 기간 이때 태어난 선수들이 한 40여 명이 유럽 무대를 진출을 했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유럽에서 제대로 정착한 선수들은 손가락으로 꼽는 거죠. 잘 아시는 손흥민, 황의조, 뭐 이재성, 황희찬, 뭐 그리고 지금 한국에 들어왔지만 황인범 선수 등 비롯해서 몇 명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뭐 김민재까지 김민재 포함할 수 있는 선수도 거고. 있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그냥 두 손가락 뭐 10명 이내로 손가락에 꼽을 정도거든요. 막상 유럽을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가고 막 프로팀보다도 오히려 유럽으로 갈 거야 해서 그렇게 노크해서 도전한 선수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나갔을 때 실패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는데 그 도전이 그 선수 본인의 커리어에 좋은 것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수가 자신의 어떤 그 커리어의 정말 중대 기로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금전을 위해서 중국이나 중동으로 갔던 선수들도 많다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도 또 전혀 존중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속사정은 모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많은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무조건 유럽으로 가야 돼,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현실적인 걸림돌들이 좀 많은 문제다. 그리고 정말 이재성 선수처럼 K리그보다 오히려 연봉이 줄어드는데 그런 걸 감수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분명히 봐야 되고, 여기에 K리그에 이미 올라와서 뛰고 있는 선수라고 했을 적에는 구단들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야, 대승적으로 다 내보내줘야지,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여기서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유럽으로 항상 등을 떠미는 우리 레드제민의 의견을 청하겠습니다. 유럽 가야지 마. 안 가면 나빠. 일단 그 확실하게 해 두고 싶은 부분은 좋고 나쁨은 없어요. 하지만 아, 그래요? 멋있고 멋없는 거는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강호가 없냐 이거야. 근데 멋있는 게 그래도 좋은 거죠. 그렇죠. 축구 선수는 꿈과 희망을 주는 직업일 수도 있잖아요. 네. 특히나 여기에 태극마크가 달렸다? 의무예요, 그건. 자기 후배들에게 성공도 하지만 이렇게 자긍심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멋과 관련해서. 아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이 중국에서 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런 맥락이죠. 유럽에 가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환경과 높은 수준과
수준 높은 상대와 부딪히면서 얻는 그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하나는 굉장히 그들의 축구를 하는 문화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라운드 밖에서도 존재하고 경기장 안에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도 대부분의 유럽, 우리가 아는 리그는 아시아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축구를 해요. 쉽게 말하면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프로액티브하게. 예. 모든 플레이의 마지막 목표는 슛을 때리는 거고 골을 넣는 거지. 그래서 유럽의 예를 들어서 톱5 리그에 가야 된다, 여기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밑으로 내려가도 훨씬 우리보다는 긍정적인 축구 문화 속에서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축구가 발전하려면은 단순히 볼을 차는 기술, 몸싸움하는 능력 이런 거보다는 전반적인 문화가 지금보다는 더 순수해져야 되고 축구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계속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K리그에서 경험을 쌓고 나가야지 당연히 히트율은 높아진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K리그, 아까 이제 류청 기자가 말씀하신 거에 저는 살짝 반론을 하는 게, K리그가 발전하는 게 맞아요. 예, K리그가 발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맞는데, K리그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게 맞다. 아. 근데 지금 K리그는 40년째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 울림은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으로서 네. 리그 뭐 40년 오래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선수들이 나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이 뛰었거든요. 울산 현대에서 오스트리아나, 그러니까 무대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무대에 정착을 해야 우리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고, 구단들도 키워낸 보람이 있고, 선수 자체도 내가 나갔다는 도전 의식이 있는데 도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던데 근데 우리는 그 오답을 많이 본 거죠. 지금 다 돌아와 있거든요. 그렇죠. 백승원 선수도 유럽에 있을 때 물론 뽑혔지만 정기적으로 지금 가는 거는 전북 현대라는 팀에 와서 다시 안정적으로 뛸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성은 전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잘하잖아요. K리그 최고 선수잖아요. 시간이 원래 걸렸을 뿐이죠. 근데 그거 나가는 자체가 못 나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근데 그 결정적인 거 하나, 뭐 이게 모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게 하나 또 빠져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또 병역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 유럽에 나가는 거를 조금 어렵게 하는 걸림돌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 일본 국가대표팀 보면은 한 22명 정도의 선수가 유럽파였어요. 거기서 이제 2명 정도가 이제 부상으로 빠졌는데 그래도 20명. 근데 거기 보면은 사실은 손흥민 선수 같이 뭐 정말 엄청난 리그에서 뭐 뛰는 선수들도 좀 일부 있지만, 사실 뭐 스코틀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일본은 사실은 일본 대표팀에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선수들도 레드 말대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리그들에 가면 좋아요. 그런데 이 리그들은 통상 선수를 사온다, 어린 유망주를 사온 다음에 나중에 리셀하는, 다시 팔아서 사실은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팀들이 대다수인데, 여기서 병역이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재판매 시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감안은 조금 해줘야 예. 됩니다. 근데 얘기를 하니까 뭐 계속 고구마 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이다 한잔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밸런스 게임. 이건 그냥 간단하게. 근데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선발 출전이 확실하게 보장된 K리그냐, 교체 출전도 보장되지 않지만 퀄리티 높은 축구를 경험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유럽 리그냐. 류블루의 선택은? 당연히 많이 뛸 수 있는 팀이죠. 그렇지 않았어. 네. 자. 못 뛰면 선수가 아닙니다. 네. 레드재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박지성도 LADBG 가서 완벽하게 출전기 보장된 거 아니었어요. 기성용도 셀틱에 갔을 때 닐레논으로 감독 바뀐 다음에 벤치만 달구다가 예. 그러니까 시즌으로 봐야죠. 예. 그러니까 그 시즌으로 봐야죠. 그 선수들이 네. 이겨낸 거고. 네. 그럴 수 있다면 가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 지가 이겨내야지. 아, 그런 선수들은 남았죠. 지가 천장을 뚫고 네. 올라.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자, 네. 저요? 저는 이번에는 저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도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러니까 다 가능한 거죠. 일단 유럽에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거기는 보장이란 건 없다. 근데 K리그에서 있으면 이거 밸런스 게임 아닙니까? 네. 주전으로 뛴다. 저는 이런 조건이면 그래도 유럽을 한번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열카 한 줄 요약으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류블루부터. 이번 월드컵도 중요하고 다음 월드컵도 중요하니까 한국 축구의 이 평균치와 좀 깊이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류블루는 K리그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네. 계속 밑바닥에 이런 마음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멋있는 국가대표팀을 보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손흥정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가족의 경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돈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뒤따라온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분 자제분 지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 가치관 다 다르고 타인에게 어떤 야 이게 맞아라고 정답을 강요를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축구 선수라면 이 후배들에게 혹은 정말 거창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민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선택 길을 걸면은 굉장히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출마의 벽이야.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네, 벤투 감독 물론 이제 여태까지 잘해왔던 거 더 갈고 다듬고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인식했던 문제들 보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아서 잘 코칭 스태프에서 하시겠지만 우리의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잘하는 걸 더 갈고 다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우리와 상대할 팀들에 대한 정말 정밀한 아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그들의 단점을 우리가 또 공략할 수 있는 월드컵 대표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예, 오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선택이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보다 멋진 선택이 되기를 바라는 레드제민, 류블루, 샤신 한준현과 함께했던 축구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